안녕하세요. 독학사 3단계 학습 심리학 유소영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장 학습의 본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한자로는 이제 우리가 배울 학, 뭐 익힐 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이제 익히는 것을 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이제 심리학에서도 일부 이 표현이 이제 적용은 되고 심리학에서는 조금 더 표현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고 이제 익힌다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 우리가 이제 노출이 돼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타고난 우리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학습의 정의 여러분 교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1번에 나와 이제 정의에 나와 있는 거 뭐 그 헤리티지 사전에 있는 이제 표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에 학습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는 뭔가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습이라는 걸 하고 나면 그 이후 그죠?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뭔가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학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학습은 인간의 행동이나 행동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이제 기억해 둬야 될 키워드가 행동이죠. 행동 변화. 그죠? 자, 행동이 변화되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변화가 이제 있으면 그것도 역시 학습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지속적이라는 표현, 이 표현들을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킴블은 세 번째 보시면요. 강화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잠재력의 비교적, 영속적 변화다. 그죠? 표현 다 들어있죠. 잠재력이라는 표현 들어있고 지속적, 영속적. 네. 자, 그래서 4번 또 보시면요. 킴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제 경험이라는 것은 강화가 된 훈련, 또 자극과 반응의 어떤 인접, 연결, 정보의 습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강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자꾸 늘리는 거를 강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 그럼 우리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한테 뭔가 피해적이야. 그럼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않죠. 그때는 이제 처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차원으로 보니까 강화된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극이 나타나면 우리 몸에서도 반응이라는 것이 오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밑에 6번 보시면 많은 심리학자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에서의 변화로 정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관찰이 가능한 행동으로 정의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심리학은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인문학, 사회과학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측정이 가능해서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확인이 되는 행동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학습의 조건들 보시면 첫 번째 관찰 가능한 행동에서의 변화다라고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일시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바로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성숙이나 약물의 사용, 질병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숙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태어나서 그죠 몸의 변화, 뭐 그죠 몸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죠. 그런 걸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 중에 성숙이 있어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성숙은 뭐냐면 유전적으로 우리한테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를 연습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그 기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을 성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2차 성징 같은 거, 사춘기 때 아이들 여자, 남자 이렇게 몸의 변화가 많이 오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성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성숙이 또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성숙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발달이라고 하는 거에 성숙과 학습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학습은 유전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변화를 주는 거,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됐을 때를 학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약물, 뭐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오죠, 그죠? 그러면 그건 학습됐다라고 하진 않죠. 5번째, 정신적 표상, 뭐 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요. 이건 이제 뇌에 기반한 거죠. 강화를 받은 경험, 훈련이 학습된다. 자, 박스 보시면 보상과 강화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좋은 우리에게 결과, 뭐 어떤 선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상이다,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재에 강화인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책에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도 뭐 워낙 이제 유명한 실험이니까 스키너가 레버를 누를 때 뭐 먹이가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스키너 상자를 고안을 해가지고,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레버를 눌렀을 때 먹이가 떨어진다. 그럼 이 먹이는 강화인인 거예요. 강화. 그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일종의 보상, 선물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는 강화인, 이 먹이가 나타나기 직전에 뭘 해야 돼요? 레버를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째 줄 끝에 바람직한 행동은 보상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보상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켰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강화인이 행동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보상이 행동을 강화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이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물을 뭔가 주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행동은 강화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지만, 보상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하고 한참 후에, 그죠? 뭐 회사에서 좋은 뭐 일을 했어. 보너스가 즉시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한참 있다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 행동을 즉각적으로 강화시키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3번 학습과 이제 행동입니다. 자, 1번은 민감화, 습관화 이런 것들은 학습이라고 또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민감화는 환경의 어느 한쪽 부분에 우리가 반응을 굉장히 말 그대로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벌에 우리가 한번 쏘여요. 그럼 벌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민해지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민감화가 되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거는. 자, 과민증, 이것이 민감화의 한 예인 거죠. 자, 습관화라고 하는 거는, 민감화는 너무 이제 반응이 예민해지는 거지만, 습관화는 반대예요. 반응이 무뎌지는 것을 습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좀 반응을 덜 하도록 하는 과정. 공항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공항에 딱 공항 근처로 이사 갔어. 굉장히 시끄럽죠. 비행기가 자주 이제, 그죠? 뜨고 내리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참 살다 보면은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하게 시끄럽다라는 걸로 인식을 잘 못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습관화죠. 5번째, 학습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돼 있고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다면 6번에 이제 나와 있죠. 그것도 학습이다. 그래서 7번 보시면 수행은 학습된 잠재력이 행동으로 전이된 것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과 유사한 행동을 4번 보시면은요. 자, 모든 행동이 학습된 거는 아니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2번에 보면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반사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익혔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일종의 선천적인 반응이에요. 반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특정 자극에 우리가 학습되지는 않은 것이다. 뭐 코 속에 먼지 들어가면 어때요? 재채기 확 나오죠. 그거
뽑아내야 되니까 뜨거운 그릇 만지면 우리가 딱 손 떼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반사고 학습은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3번 보시면은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행동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동물들이 이제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있죠. 그죠? 뭐 곰이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이런 동면 또 짝짓기 하는 행동이라든지 둥지를 튼다라든지 그리고 각 종들만이 하고 있는 종 특유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사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그 종특유 행동이라는 게 특정한 종들이 보여주는 복잡하고 학습되지 않은 비교적 수정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행동을 종특유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종특유 행동에 대해서 선천성이다 또 아니면 학습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계속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요. 각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습된 행동과 본능적인 행동이 이제 혼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각인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밑에 용어 설명에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유기체와 환경 간의 애착 관계. 자, 로렌츠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 이제 그 행동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그러한 학자인데 오리를 여러분들 우리 생물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오리를 이렇게 품고 이제 이걸 따뜻하게 해서 이제 어미가 품은 건 아니고 이제 인공 부화를 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태어날 때 로렌츠가 바로 이 오리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오리가 엄마인 줄 알고 계속 로렌츠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얘네는 그게 이제 어떤 본능적인 어떤 이제 행동 패턴인 거죠.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뭔가 하나에 이제 딱 우리가 처음에 그 대상을 봤을 때 이게 완전히 내 머릿속으로 그냥 사진이 찍히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각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인은 학습 그리고 본능 행동 이게 이제 혼합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된 것이 이제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7번 보시면요. 영구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학습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인간과 동물의 학습의 차이. 네. 인간 학습을 하고 동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동물에게도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때 거기 보면은 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시키는 실험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동물도 학습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중간에 이제 네, 6번째 줄 끝부분 보면 사람은 많은 지식과 다양한 행동들을 또 발전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물 사람 모두 다 학습은 가능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사람은 지식 그리고 다양한 행동들을 더 발전시킨다라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그죠? 하지만 동물들은 거기서 그죠? 학습된 행동에서만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인간 학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또 그리고 행동은 그 밑에 줄입니다. 많은 것들이 학습이 된 것들이죠. 그죠? 본능적인 것보다는 학습된 게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전 세대에서 경험한 지혜를 또 다음 세대에 또 넘겨줌으로써 또 더 발전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도 학습하고 인간도 학습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훨씬 더 발전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의 능력은 다른 동물들의 능력을 해서 훨씬 능가한다. 너무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좀 실어놨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학습 연구의 의미입니다. 네, 자, 학습 연구를 그러면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저 행동의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어떤 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네, 학습에 대한 연구가 되어지면 어떤 행동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적응적인,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적응적인, 그죠? 뭔가 이제 도움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죠? 부적응적인 행동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다 또 이해를 함으로써 그 부적응 행동에 대한 변화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녀 양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람직한 특성을 좀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학습 경험을 또 피하게도 할 수 있고, 교육 장면에 진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뭐 학습하면 우리는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학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 장면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을 할 때도 좀 더 아이들이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단순히 개념, 내용만을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내용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드느냐, 이게 사실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교 학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런 학습에 대한 연구들, 이론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학습의 종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이제 실어놨습니다. 자, 조건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된 좀 특수 용어예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많은 그 이제 뭐 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그것들이 있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제 이 사람들은, 행동주의의 사람들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제 행동 변화에 관심이 많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지만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측정되지 않으면 그거를 어떻게 검증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의 변화, 뭐 인지의 변화 이런 거는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굉장히 너무 이건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동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학습에 대한 어떤 또 연구 업적들은 굉장히 또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갈 거고 뒤에 또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챕터로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조작적 조건화는 모두 다 행동주의자들의 관점에서 학습에 대한 이제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는 간단하게 뭐냐면 우리가 자극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고전적 조건화, 조건 형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것도 뭐 생물 시간에 배웠죠. 파블로프라고 하는 그죠? 개를 가지고 이제 침 흘리는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된 거죠. 자, 침을 흘리는 건 뭐예요? 음식을 보고 먹고 싶으니까 침을 흘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본능적인 일종의 반응이에요. 무조건적 자극, 무조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제 여기선 들으세요. 자, 그런데 종소리를 치고 나서 고기를 주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봤더니 종소리만 듣고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 왜? 연구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개가 침을 흘리더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고기 아직 안 줬는데 왜 연구자 발소리만 듣고 이제 고기 갖다 주는 그 이제 실험자가 있겠죠. 그 사람 발소리만 듣고 이제 침을 흘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네. 고기도 안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원래 생리학자예요. 노벨 생리학상까지 받은 굉장히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리학에까지 이제 분야를 넓혀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극이 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예요. 그래서 뭐 침을 흘리는 반응, 나중에 이제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고기 보고 침을 흘릴 때 고기 그 다음에 이제 침이 흘려지는데 이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자극이에요. 무조건.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는 고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흘리게 만들죠. 무조건 반응이에요. 자, 근데 나중에 종 치고 고기 주고 했더니 종소리 듣고 침을 흘려. 그죠? 요때는 고기하고 관계없는 침이죠. 얘 머릿속에 물론 고기를 생각했겠지만 그랬을 때 이 종을 조건화가 됐죠. 조건화. 이렇게 해서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조건화가 나오죠. 반응이 있어요. 자,
자, 얘는 이제 자극이 있고 행동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비교를 좀 해서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좀 놔보면, 자, 조작적 조건화. 네. 여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스키너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자, 얘는 뭐냐면 일단 행동이라는 걸 했어. 행동. 그런데 그 뒤에 뭔가 보상적인 거, 뭔가 하여간 좋은 결과 이렇게 표현할게요. 결과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더 잘할 수도 있고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레버를 눌렀어. 근데 먹이가 나오잖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레버를 자꾸 눌러야지. 그거죠? 자, 근데 만약에 레버를 눌렀더니 전기 충격이 쫙 와. 어떻게 해요? 어우, 나 이거 자꾸 누르다 죽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누르지 않겠죠. 그 행동을.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강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그 행동을 줄이게 하는 거를 처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적 조건화는 중요한 건 행동 뒤에 따르는 이 결과,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행동이 늘어날 수도 있고 행동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행동을 결정시키는 건 행동 뒤에 따르는 결과가 강화적이냐 처벌적이냐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행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조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은 보시면은요. 그래서 유기체 행동은 내 환경 통제를 이용한 외부적 조절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네, 환경 통제 이렇게 자극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화받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구적 조건 형성 이런 이제 표현도 쓰는데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이 내가 그 후에 그러니까 레버를 누르는 이유는 뭐예요? 먹이를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네, 이 표현이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거죠. 또는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는 거죠. 레버를 안 눌러. 그러면 이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네, 어떤 강화 혹은 처벌 이거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절차의 그 형태가 나오는데 자, 좀 전에 설명드린 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뒤에 가서 자세히 또 나올 때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강화라는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행동을 증가시킨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강화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바람직한 행동이겠죠. 그죠? 우리가 뭐 나쁜 행동을 갖다가 자꾸 하도록 만들려고 하진 않잖아요. 학습이. 그죠? 좋은 행동을 자꾸 하도록 하는 거고 안 좋은 행동은 안 하도록 하는 거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벌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행동이 감소되게 하는 것을 이제 처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적이라는 말이 부적이라는 말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 자극 혹은 뭐 이제 여기 G에서 레버 누르면 뭔가 나에게 좋은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이해 쉽게 얘기하자면 뭐 약간 보상 같은 개념?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상하고 강화를 좀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보상은 행동을 강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까봐 쉽게 표현하면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이라고 하는 거, 뭐 일종의 선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자극이 제공되는 거 이거를 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제거하는 거, 없애주는 거를 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것을 이제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가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학습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좀 개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의 연구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자, 과학적 연구다. 뭐 앞에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기원이 우리가 합리주의 그리고 경험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철학적인 관점을 이제 취해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합리주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사고, 뭐 또 추론, 또 논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합리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작용을 좀 강조하는 거죠. 그죠? 합리주의는. 자,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거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경험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 지식은 서로 같은 거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경험주의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과학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관점을 포함하여 강력한 인식도구를 생성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이론과 가설 보시면요. 과학적 이론은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과학적인 이론은 경험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 2번. 자, 그래서 형식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이론, 또 숫자, 단어 이런 이제 추상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고, 경험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론이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물리적인 뭐 현상, 사상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적 측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요, 네. 이론이 이제 어떤 과학적 의미를 만약에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엄격하게 실험 검증을 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딱 얼핏 들으면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검증이 돼야만이 과학적 의미를 갖는다. 자, 4번 이론은 자료를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상호 관련된 개념의 집합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설은 뭐냐면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할 때 내가 검증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 검증해 보고 싶은 내용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 가설이 필요해요. 이 가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을 이제 도출해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결과가 나오기 아니기 때문에 가설은 뭐뭐 할 것이다라는 추측성으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화를 받은 행동은 증가, 뭐 그 행동의 빈도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강화를 시켜서 행동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고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6번, 이제 7번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수많은 가설을 이제 그런 가설을 계속 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론이 확증을 받게 되면 이제 확고한 이론이다라고 자리를 잡는 거. 어떤 이론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그 이후에 본인도 또 계속 연구를 하지만 또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그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랬더니 계속 제대로 지지가 돼요. 그러면 확고한 이론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존의 이론이 조금 안 맞다라고 하는 반박이 되는 데이터들이 또 나왔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론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번 과학적 법칙은 두 가지 이상의 사상 사이에서 지속적 관찰 가능한 관계로 정의가 된다. 모든 과학은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간략상의 원리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어떤 그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이론이 나와요. 그런데 다 효과적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한 이론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이제 대한 전체적인 내용 확인을 좀 했고요.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 연구 방법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